네, 다 착석하셨으면 다음 특강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공공기관 취업 정략 강의해 주실 주택관리공단 이영애 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영애이고 싶은 양영애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인턴분들인 줄 알았는데 여러 기관에서 참여하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거죠. 조금은 소통이 필요한 상황인데 저도 되게 중요한 취창업 행사인데 저는 어떤 경험동 공유 차원에서 뭔가라서 가볍게 프리토킹식으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만 있으시더라도 참여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상거리가 너무 멀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데 부산의 날씨는 어떨까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시간당 20mm도 돼 있던데 아침에 비 많이 왔죠. 저는 진주에서 왔는데 진주도 조금 아침에 비 오다가 지금도 먹구름이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페인터가 조금 저랑 친하지가 않아가지고 무대에서라기보다는 단상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길었잖아요. 잘들 채셨어요. 뭐 청년분들이라 눈치 봐서 그냥 딴 데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마지막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면서 챗 GPT로 여러분들의 도정과 어떤 적극성의 이미지를 생성해줘 하면서 이거를 만들면서 전 TV를 보지를 잘 않는데 추석 연휴니까 가족들 모두 TV를 보는데 혹시 조용필 아시나요? 가왕. 정말 그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50년생이면 만 75세예요. 그런데도 장정 2시간 반 동안 라이브로 28곡을 내리 부르는 거를 KBS에서 이번 추석에 3부작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와, 정말 시대를 막론하고 할아버지 때부터 젊은 층까지 18,000여 명이 9월달에 서울 도척 본부장에서 전원 무료로 KBS에서 광복절 80주년 행사로 진행을 했는데 여러 팬들이 많죠. 영국에서 조용필 노래로 감명받아서 팬인 사람도 오시고, 재봉사 부부가 몇십 년 동안 조용필 노래로 삶을 같이 하는 분들도 초대돼서 오시고, 그리고 공직에 계시는 한 30년 공직에 한 여성분의 남편과 성인이 된 자녀분들 다 같이 오시고, 그 중에 또 초대된 한 사람 중에는 20대 청년인 것 같아요. 진로나 창업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던 청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자동차 정비사로 하고 있는데 조용필의 노래를 감명받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보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거를 보면서 저도 그냥 좋아하는 수준이지 뭐 팬까지는 아닌데 이번에 알아서 24년도 작년도에 12월에 조용필 정규 20 앨범을 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도 돼라는 제목으로 냈는데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하고 이거 한번 저도 딱 여러분에게 너무 여러 가지 고뇌와 어떤 힘듦과 어떤 앞으로의 먹구름 같은 어떤 장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하나 노래 꽂히면 노래를 음치라서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피가 나도록 듣는데 오늘 진주에서 여기까지 오면서도 계속 듣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사 중에서 한 부분을 발췌를 하면 이 길에 힘이 겨워도 또 안 된다고 말해도 이제는 믿어봐. 자신을 믿어봐. 지치고 힘이 뒷되면 이쯤에서 쉬어가도 되잖아. 그래도 돼. 늦어도 돼. 새로운 시작. 저한테는 되게 주옥 같은 가사인데 워낙에 문화 같은 거는 서로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혹시나 기회 되시면 쉬는 시간에 와이파이가 허락된다면 한번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저같이 한번 꽂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차원에 제가 왜 챗GPT로 이런 걸 그려줘라고 했냐면 그래도 오늘 이 순간에 뭐라도 내가 감명받는 거라면 저한테서는 고정과 괜찮은 자신을 묻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성을 한번 전달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은 저와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서 지금 표정이 엄청 굳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전에는 제가 최근에 감명받은 책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것도 저희 선배 동료, 지금은 퇴직하신 선배 동료분께서 작년에 선물을 해서 읽었던 건데 너무 쉬워요. 근데 너무 감명받았어요. 퓨처 셀프 혹시 읽어보신 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감명받아서 제가 원서를 사서 읽었어요. 원서도 너무너무 쉬워요. 영어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원서를 이 나이에 했는데 이거를 선물을 해서 부담을 주느니 제가 더 쌈박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3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웃으시네. 뭔가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아. 그냥 뭐 이렇게 틀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틀리는 건 아니지. 달라도 괜찮아. 달라서 좀 웃음을 주신다면 제가 그냥 바로 3번의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해서 거절을 하시면 제가 음성을 해서 답을 내주시는 분께는 저도 이 카카오톡에 조성되는 건 전달하는 방법을 몰라서 일부러 유효기간을 10월 27일까지 했어요. 꼭 써야 돼.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쓰라고 하면 제가 그걸 거의 갖고 있는데 1년 동안 안 쓴 사람도 있어. 그러다가 이것도 내가 써보면 안 되는. 그래서 10월 27일까지 유효기간을 제가 임의로 정했으니까 쓰시도록 하시되 그러면 적극성이 인돌핀을 위해서 질문을 2번째로 한번 쏘아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진시황, 클레오파트라 7세, 이건희, 브라이언 존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 건데 이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요. 그죠? 근데 그만큼 유명하고 전력가이고 누구도 부러워할 분들이지만 이분들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를 이미 소진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에는 이분들에 비해서 강점과 무기와 부러움과 불강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에서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두 음절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손! 죄송합니다. 2번째 안경 쓰신 남성분. 젊음. 야, 이렇게. 그죠? 첫 번째로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이건 제가 지금 시간 끌기 위한 작전입니다. 꼭 사진으로 찍어주세요. 이거 잃어버리지 말고. 사진을 찍어놔야 돼, 진짜. 혹시나 이거 제가 기율이 안 맞으면 돈으로라도 꼭 사주시면 어려워요. 리얼? 그죠? 혹시 브라이언 존스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저도 작년에 알았어요. 이 젊음과 관련해서 어떤 걸 하는 분이냐면 IT 창업, 미국의 IT 창업주인데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젊어지고 싶어가지고 77년생인데 자기 아들 17살의 피를 수요로 받았어. 6, 7년 동안 젊어지려고. 주치 한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관리, 수혈, 스트레스 관리, 체력 관리 등등등 하면서 23년도에 주치의는 제가 한 30억을 투자했거든요. 주치의는 이 사람의 체력 나이는 18세라고까지 했는데 브라이언 존스는 24년도에 중단합니다. 필요가 없다, 소용이 없다, 효과가 없다라고 해서 중단을 하면서 자기 페이스북에 18년도 자기 사진, 23년 자리에는 그래서 투표를 붙였어요. 여러분 딱 봐도 여기가 50% 이상 전달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최근에 젊은 관련해서는 이슈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조금 정치적으로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중국의 권승절 행사 지난달이죠. 둘이서 처음에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이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인사를 하는데 두 분 다 약간 요즘 건강 이상설이 좀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의 화답은 뭐냐면 장기 이식을 하면 150까지 살 수 있다라는 거를 마이크는 꺼졌지만
만다린어로 그 해석하는 해석의 입모양으로 해서 이슈가 됐었는데 역시 그 사회주의니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걸 차단해버렸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되게 부단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한테 젊은이들 들어오면 돌아갈래? 라고 했을 때 아닐 거라고 답할 것 같아요. 저는 이분들에 비해서 우주 중에서 지구만큼밖에 안 되는 존재이지만 저도 나름대로 되게 부단하게 살았는데 저는 그래도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아주 좋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도시재생이니까 강남이에요. 강남. 제가 태어난 해의 강남. 이렇게 발전한 해년도. 그래서 많은 학업을 거치고 지금은 진주가 제가 주택관리공단에 근무하고 있는데 LH가 진주로 이전하면서 저희도 같이 이전을 했는데 진주 경남권의 국립대학교로 가장 핫한 경상국립대학교 제가 건축 토목을 전공했는데도 이쪽도 MBA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옆에서 보면 저렇게 꼭 저렇게 주질하게 살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여기 와서 이제 근무 외 시간에 뭐라도 해볼까 해서 이렇게 부단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다시 돌아가라면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런지 몰라도 금수저가 아닌 이상 이 이상 더 열심히 살 수 없겠다 싶을 정도로 그냥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뭐 남들은 옆에서 굳이 필요 없는 것들 뭐하러 하냐 그런 말씀도 하신데 그건 관계없습니다. 남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퓨처 셀프가 어떤 책이냐면 대부분은 내가 지금 성공을 했건 안 했건 나의 자신은 오늘의 나의 자신은 과거에 열심히 살았던 나이기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면서 유명인들도 그렇게 전파를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뭐냐 뇌과학자인데 나의 오늘은 과거로 인한 내가 아니라 미래 10년을 위한 나라고 동기부여를 합니다. 미래 10년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책에 있는 그 감동 감명받았다는 그런 어떤 스토리를 올리는 분들은 70대인 노인분들도 이때부터 시작한다라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기회 되시면 저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관심 언어는 뭔지 모르겠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까요? 제가 나름대로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는 정말 진짜 제가 공부를 더 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전기세 아깝다고 9시에 불 꺼버리는 그런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대를 탈피를 하려고 지금 하고 싶은 것만 계속 했던 부분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아쉬운 건 뭐냐면 좀 핵심 관심 언어를 나의 인생에 지금의 관심 언어를 조금이라도 누구한테서 조금 더 미래를 위한 그런 관심 언어를 나한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물론 돌아가도 어차피 부모님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녀들한테 최대한 지금은 초등학생들이지만 이제 중고등학생 아니면 성인 때 어떤 관심을 가질 만한 단어들을 조금 툭툭 던지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그 진로 탐색에 있어서 어떤 조금 지금에서 급하게 하는 그런 어떤 자기 관심보다는 조금 더 앞선 세대 사람마다 이렇게 10대, 20대라고 특정하지 못하지만 흐름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끝나면 그 다음 관심 얻어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재테크라는 단어를 제가 10대에 좀 알았더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라는 이미 저는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 최근 관심 단어는 요양인데 요양. 저희 부모님도 이제 장수하다 보니까 치매 걸리고 오늘도 저희 절친 동료의母亲께서 이제 부고를 당하셔가지고 주위에 다 저 나이 때는 다 부모님들이 요양원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심을 조금만 앞당기는 누군가를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도 지금 구름 속에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좀 앞선 미래, 최근 앞선 미래 아니면 조금 먼 미래에 어떤 관심을 조금 더 당겨보는 그냥 시간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회사 미디어컴에서 그 조사한 어떤 관심
추리죠. 20대 관심 언어를 하면 뭐 직장, 그 다음에 뭐 다이어트, 생활, 패션. 하지만 이제 감성 언어들은 뭐 안타깝다, 스트레스, 고민, 심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무엇일까라는 상황에서 오늘만큼은 이제 공공기관의 취업으로 우리 같이 소통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그냥 프리토킹하는 식으로 준비했고 저의 공공기관 근로 노하우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거를 쉐어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리오 아시죠? 알리오 이거 다음 쿠폰 하나 드려요. 예, 어느 분이시죠? 네. 제가 쿠폰을 그쵸 질문을 안 하면 되니까 나중에 제가 쿠폰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쪽으로 나가보시죠. 맨 뒤에 계셔가지고 근데 표정은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공격적으로 나오시는 거 아니시죠? 알리오를 어떻게 잘 아시나요? 혹시 관련기관이세요? 관련기관 아닌데? 네. 알리오 어떻게? 그럼 이제 알리오 모르세요? 알리오 누구? 당연히 알아야 되고. 아니 알리오랑 공공기관 네. 관련해가지고 맞아요. 이거 읽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밑에 하면. 박수 한번 주시죠. 아니 제가 정말 제가 예전에 어떤 드리는 이유는 도전과 정말 괜찮아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떨려요. 그렇지만 대답을 해주시는 것도 저한테 엄청 큰 용기였습니다. 예, 알리오는 매년 기획지정부에서 지청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공기관을 지정을 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자료작성 공개의 어떤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2006년도에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 공공기관의 일반 현황, 내부 규정, 뭐 채용 공고, 연봉, 노사 현황, 경영 평가 결과까지도 싹 다 올라가 있는 자료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면 가끔 가다가 쇼핑하실 때 아이쇼핑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각 주무부처별로 이렇게 기관 수가 이렇게 돼요. 기관 수가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지정기관이 38개였는데 29개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그냥 매년마다 바뀌거든요. 어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돈 벌고 회사에서 그냥 운영하고 싶은데 공공성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공공기관의 가장 큰 두 가지 제약사항이 뭐냐면 정부로부터 각 부처의 정부로부터 여러분들 유통기관이 몇 개월인지 모르겠지만 한 2월달, 3월달에는 저희 진주에 있는 혁신도시 그 19개 기관도 거의 뭐 12시까지 다 불이 켜져 있어요. 그때 하는 게 뭐냐면 경영 평가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1년 동안 작년도에 했던 경영 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돼요. 그게 너무 싫어. 왜냐하면 경영 평가에 따라서 ABCD, S부터 ABCD 등급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부족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국정감사. 이번 주 시작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저희 국토부가 월요일 받고 바로 다음 날인 화요일 날에 LH랑 저희랑도 감사를 받았는데 월요일 날에는 새벽 1시까지 다 대기하고 왜냐면 거의 그때쯤 끝났거든요. 그리고 저희 화요일 날 끝났는데 제가 어저께 좀 특이한 매스컴의 뉴스를 보고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런 거 있더라고요. 머니투데이에서 더 30 국정감사라고 해서 각 위원별로 요즘은 국정감사 때 약간 스타성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저희 나름대로 여기에서 뭐 인기도 뭐 매너 뭐 그다음 정책성 해가지고 별표를 매기는 어떤 그런 순위 그 발표도 하더라고요. 여기는 다른 기관들이 다 계셔가지고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아마 다음 주 목요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공공기관은 정부의 출연이나 출자 혹은 재정지원 등으로 운영 설정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에 지정하는 기관이 공공기관이라고 합니다. 2025년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총 331개입니다. 작년 대비 4개가 더 지정된 거예요. 4개만 해서 어디가 추가된다기보다는
빠지고 추가된 게 더 많아졌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은 크게 이렇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기타 공공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인데 제가 사전에 조금 더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주택보증공사의 인턴인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각 기관에서의 어떤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설립 근거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의해서 설립 근거가 있고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기관들을 모신 분으로 자리잖아요. 너무 훌륭하신 기관인 것 같습니다. 지원하기 위해 각종 보증 업무 및 정책 사업을 수행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네. 그 한국기업평판연구소라는 사기업이 있어요. 여기에는 순위를 매달 이렇게 관심 있는 순위를 올려주는데 뭐 연예인 순위, 아파트 브랜드 순위 막 이런 거 올라오는데 지난 9월에 대한민국 중앙정부기관의 어떤 평판적인 조사를 했는데 이제 또 교통부가 3위를 이렇게 차지했는데 이 브랜드 평판 지수는 인기도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기준은 뭐냐면 어떤 그 인터넷이나 어떤 사이버에서 그 어떤 관심 있는 워드, 키워드를 빅데이터 추출을 해서 행동 분석하고 참여, 소통, 미디어 지수, 커뮤니티 지수를 분류해서 긍정적인 어떤 단어들을 모아서 순위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많이 검색이 되면 좀 올라가는 그런 카운팅 어떤 그런 분석 자료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OECD에서는 저희 중앙정부를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정도의 신뢰성을 갖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지난 19년도에 발생한 코로나 이후로 그동안 너무나 과열되었던 공무원 취업 관심도가 훅 떨어졌어요. 아시잖아요. 코로나 때 공무원이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훅 떨어지다가 최근 24년도부터 살짝 반등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의 브랜드 평판을 한번 볼게요. 이 또한 죄송합니다. 이 주택도시보증공사만 동그라미를 해놨는데 어쨌든 그동안은 LH가 상당히 압도적으로 한 2-3년 전까지는 1위였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그 고위공직자 취업 관련해서나 아니면 순살 뭐 등등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LH 입장에서도 이직 너무 힘들어서 이직률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는 5번째로 이렇게 주택관리공단은 왜 7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저쪽에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입주민들의 어떤 이런 게 조금 관심이 되나? 약간 놀라웠습니다. 여기서 추가되는 지수는 뭐냐면 아까 정부랑 다른 건 뭐냐면 사회공헌 지수를 추가를 해서 이렇게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순위를 이렇게 매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한테 취업 기업을 내가 선택하는 기준을 조사를 하면 압도적으로 아직까지는 연봉, 그러니까 뭐 일과 삶의 균형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만 압도적으로 연봉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사기업 관련해서도 엄청 취업에 대한 희망들이 되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공공기관 선호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복지 근무 여건이 좋고 정년 연장이 되는 안정성을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내에서 조금 글씨가 작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다 알리고 있어요. 알리고에 엑셀로 그냥 있어요. 엑셀로. 근데 이렇게 보면 좀 왜곡될 수 있는데 저는 평균 보수를 갖고 와봤는데 보수가 기관마다 다 다르게 측정될 수 있어요. 평균 보수가 있고 통과율 뭐 수당이 또 찢어질 수 있고 기본급만 봐서도 안 되고 저는 가장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보편화되게 이제 일반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수를 가지고 평균 보수로 갖고 와봤는데 이렇게 1위부터 300위까지 있겠죠.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는 54위. 10위 이하는 제가
그 국토부 산하고만 이렇게 한번 교체를 해봤거든요. LH가 많이 93회가 됐고, 좀 특이한 거는 평균 보수예요. 평균 보수이고, 요거는 신입 초임의 보수예요. 하나를 비교해보면, 주택 허구 같은 경우는 54위가 평균 보수인데, 신입은 26위거든요. 이 자료로 뭔가 이렇게 뭔가 분석이 조금은 되겠죠. 기업 구조가, 인력 구조가 정상적인 삼각형 구조가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맥발상으로 신입 초입들의 어떤 역량이나 어떤 그런 보수 체계를 더 인정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제가 그걸 어떻게 조금 더 알아보냐면, 이것도 알리오에 있었던 건데, 허구의 이직자 비율이 남성, 여성 5개년도 이런데, 여성이 평균 한 1.5 정도, 남성이 한 3.2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 엄청 안정된 거예요. 제가 다른 거를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상위권 다른 기업 거를 해봤는데 거의 10% 수준이 많더라고요. 더 심한 데는 더 심하겠지만, 안정적인 그러니까 이직률로 봐서는, 좀 안정적인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 기업은 내가 얼마나 선호하고 있는가, 다니면서도 그런 게 분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자료입니다. 인크루트에서 23년도에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 탑10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나시피 대부분 금융 쪽의 공공기관이 1위일 것 같은데, 인천국제보험공사가 1위로 이렇게 차지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금융 쪽은 더 그 취업에 대한 기회가 더 희박하니까 이 데이터에서 좀 왜곡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어쨌거나 연봉은 금융 쪽, 그 다음에 에너지 기관, 그 다음에 SOC 이런 쪽으로 측정이 되는 거를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진주 혁신 도시입니다. LH가 있고, 저희 주택관리공단 아파트 속에서 묻혀버렸고, 안전관리원 남동발전, 그래서 그 혁신 도시를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과거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진주 혁신 도시가 가장 성공한 혁신 도시라고 평가를 했었어요.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화구 같은 경우는 부산으로 이전됐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기에는 티켓으로 2시간, 3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진주는 정말 교통수단이 없어요. 버스로 한 4시간, 5시간 내리가야 되는, 그래서 발전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런 저만의 해봤는데, LH, 주택관리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근처진흥공단, 남동발전, 국방기술분지원 등등 19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서 도시를 재생해서 형성을 하였습니다. 그 2005년도에 정부에서 지방 도시의 균형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하게 돼 상당히 반발도 받고 이슈도 많았죠. 그래서 처음에 계획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한 12년 정도부터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10개 도시에 여러 가지 핵심 특화 사업을 가지고 지방 이전을 하였는데, 실패한 사례도 좀 많아요. 이제 구도심하고 혁신 도시하고의 연계성 자체가 아예 차단되는 경우도,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거나, 이전을 하길 바랐는데 그냥 직원만 왔지 가족들은 이전 안 하는 정주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 여러 평가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이번 정부의 바로 또 제2차 지방 이전 추진한다고 또 시끌시끌 하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진로 설계입니다. 진로 설계는 왜 중요할까요? 진로 설계는 자신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계획 설계하는 과정인데, 개인의 목표나 가치, 능력, 환경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커리어 경로를 설정하는 겁니다. 직업 선택을 넘어서 진로 설계는 직업 선택을 넘어서 내 인생의 성장과 만족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로 설계의 중요성이라고 하면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도적인 균형 관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단장기 목표를 통해 방향성을 목표 설정의 방향성을 확립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자기 학습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해야 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진로 설계는 가장 중요하죠. 네. 진로 설계의 주요 단계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자기 이해 단계, 그 다음에 여러분 경영 분야의 가장 환경 분석의 유명한 분석 기법 스와트 말고 목표 설정을 위한 스마트 기법이 있죠. 목표 설정을 할 때는 구체적이어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되고 이룰 수 있어야 되고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시점, 목표 달성의 시점이 있어야 되는 타임 바운드 정도의 5가지 스마트 기법을 통해서 목표 설정이 돼야 되며, 그다음에 네트워킹이나 직로 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맞는 탐색을 하는 경력 탐색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자기의 역량과 스킬을 여러 가지 학습과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로드맵을 짜고 실행하는 실행 단계이고, 그리고 나서 주기적으로 경력 목표를 잘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피드백 및 조정 단계인데, 조심할 점은 디자인 설계를 단계를 이렇게 구분 짓고 말씀은 드리지만 절대적으로 유기적으로 돼야 됩니다. 이 단계 끝나고 저 단계 끝나고 하면 안 되죠. 이 단계에서도 경력 탐색 단계에서도 자기 이해는 꾸준히 돼야 되는 유기적으로 단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진로 설계를 위한 팁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경력 분야의 전문가와 소통을 하는데 요즘은 뭐 대면 소통보다는 여러 가지 비대면 소통 창구가 참 많아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기치 않은 플랜 B를 준비하는 유연성을 유지하는 팁을 가져야 되고, 아까는 일과 삶의 어떤 밸런스라고 했는데 인티그레이션적인 통합, 아예 이제 요즘은 통합이라고 하더라고요. 일과 삶을 통합하는 그런 팁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약간 올드한 것 같지만 사람 관계 형성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관계 형성이라는 요즘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관계 형성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로 설계는 단순한 직업 선택이 아니고 자신의 경력, 성장, 삶의 방향을 설계하는 과정으로서 일관된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성장을 해야 한다라는 게 팁입니다. 네,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진로 설계를 위한 어떤 멘토링이 될 만한 사이버 공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이건 간단한 어떤 카페 정도의 모임이지만 공중문화 공시단나 이거 말고도 전략적으로 하는 데가 참 많더라고요. 저도 지난해 이거를 강의를 하면서 찾아봤는데 수도 없이 많았는데 뭐 진로 교육 연구원이라는 데도 있더라고요. 학회도 있어요. 그래서 학회도 진로 학회가 있는 거면 창업 학회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사업 분야에서 다양하게 설계를 해주는 컨설팅 회사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중에서는 교육부라든지 인재개발 부처에서 지원하는 그런 기관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인재성은 뭘까요? 인재개발에서 종합교육에서 나오는 키워드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는 게 핵심 가치, 조직 문화, 고객 지향적 소통, 대동소이합니다. 조금은 사기업하고는 뭔가 키워드가 다른 거를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사기업은 아무래도 창의적인 거, 그런 것 쪽을 많이 갈 것 같은데, 무경계형도 최근에 부처를 떠나서 다양하게 경계가 없이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말도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 트렌드적인 부분은 뭐냐면 전형도 AI거든요. 저희도 이번 그 상반기에 인재개발원에서 모든 기관의 직원들한테 온라인 강의를 꼭 듣도록 3강 이상 듣도록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콘텐츠들은 AI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저도 듣고 있고 이거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AI 버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일은 AI가 하고 사람이 할 일은 이 무경계형을 추구하고 요구한다라는 어떤 약간 저희한테는 강압적인 그런 어떤 워딩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 아까 드렸기 때문에 스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 허브에 다니시는 인턴 분들인 줄 알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그럼 허브의 핵심 가치를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우리 주택 도시보증공사의 미션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미션과 국민의 주거 안정을 선도하는 주택 도시금융 동반자 허브의 비전을 가지고 4가지의 코어 밸류 핵심 가치를 내세웁니다. 사회적 가치로의 키우는 상생을, 임직원의 가치로는 인재상이죠. 전문성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고객 가치로는 신뢰를, 조직 가치로는 혁신을 이렇게 내걸고 있었습니다. 저 허브의 인턴이시라면 홈페이지에서 당연히 이거를 보실 줄 알고 질문을 쉽게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전문성으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공공기관의 인재상을 제가 한번 서칭을 해서 모아봤어요. 아까 그 인사혁신처에서 나온 토대로 한 인사계획의 핵심 키워드하고 대동소이해요. 특별할 거 없이 대동소이한데 조금 뭐 특이하다면 LH에서는 소통, 그 다음에 성장, 도전, 공익 차원에서 코어 리더십 이런 캐치프레이즈적인 어떤 인재상을 또 내걸기도 했는데 크게 달라질 거는 없습니다. 아까 신처에서 나온 키워드와 크게 달라질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의 선호한 인재상은 저는 이거를 하면서 불러왔던 국민을 위한 봉사자, 전문적 문제 해결자. 조금 약간 창의적이진 않네요, 그죠? 뭔가 옛날 방식의 고리타분한 뭔가를 강요하는 듯한 느낌의 문장이 있어서 넣지 말까 하다가 넣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인사담당들은 4가지 측면의 어떤 인지상을 구분을 하는데요. 공공성과 사명성, 윤리성,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기본적인 가치 측면, 그 다음에 전문성, 문제 해결력, 협업 능력을 강조하는 직무 역량 측면. 청렴 이쪽 부분은 징계를 해도 무관용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렴, 정직, 상실, 분면, 봉사정신, 소통 협력의 인성, 태도 측면. 소통 협력인데 상명하복적 조직 문화 속에서 원활한 대인관계는요. 좀 기분이 별로시죠. 상명하복. 요 상명하복을 조금 긍정적으로 소화해내기 위한 저의 경험 스킬을 다음에서 기분 나쁘지 않게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를 반영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역량, 살짝의 혁신, 창의성, 유연성, 적응력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의 선호한 인재상을 이렇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내일 다른 교수님으로부터 인터뷰하는 어떤 스킬 시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스킬보다는 저도 면접관을 하면서
난처한 질문들을 살짝 해보는데 어떻게 난처한 질문들 대응을 하나 라고 한번 구분을 지어봤는데 난처한 질문들 있잖아요. 면접 시에는 당신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그럼 단점을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 준비는 하시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상사의 비행위를 목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 혹시 아리백이 뭔지 아세요? 시사하는데 아리백이 뭔지 아시는데 그 다음에 선배 동료하고 너무 가치관이 다른 거에서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기한 내에 업무를 끝내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등등 난처한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하는 의도는 난처하지 말라고 난처한 모습을 나한테 보이지 말아달라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준비하셔도 돼요. 준비를 해서 똑같은 질문이 안 나와도 그쪽으로 유도하는 스킬을 준비하시면 돼요. 공문서답은 아니고 상답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인터뷰는 평가가 아닌 대화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다른 기관은 다 다르겠지만 그 서류 전형 1, 2차 면접까지 그 비율을 최종 합격에는 어떻게 설정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주택관리공단은 서류 전형에 합격한 사람들끼리 면접 전형을 보는데 최종 합격은 면접 전형만 해요. 어떤 객관적인 인재상은 객관성에서 1차에서 다 다른 말을 하고 그 와중에서 저희가 면접으로만 100% 뽑을 정도로 어떤 인상,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는 표정, 태도, 그 다음에 텐션을 유지를 하고 질문에 과연 아리백 뭔지 아세요? 아리백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사를 알고 있나라기보다는 그거 모른다면 어떻게 답으로서 대처하나를 보려고 아마 질문을 하지 않을까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단점이 있으면 그거를 강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연습. 모르더라도 솔직하게 하고 나서 그 모르는 부분 제가 앞으로 배워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모습.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연결적인, 자연스럽게 연결적인 긍정적인 균형 있는 마무리를 위한 모습을 보여야지 그 부분은 제가 관심사가 아니라서요. 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굳이 너무 솔직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모의 훈련이나 정리정돈하는 거를 해봐야 합니다. 대화를 하거나 발표할 때 그냥 일상적인 대화야 자기 스타일이 있어서 알겠지만 면접을 할 때도 정말로 자기도 모르는 어떤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습관. 인터뷰를 할 때 잘못된 습관. 제가 많이 겪는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자리에서나 이렇게 공식적인 업무보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의성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갑자기 이러는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은 몰라요. 꼭 한번 연습을 할 때 저는 공부를 할 때 녹음을 하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자신의 목소리 정말 듣기 싫잖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자신의 목소리 자시가 듣는 건 너무 고급스러운데 남들은 다 자신의 목소리가 그냥 들리거든요. 그래서 꼭 녹음을 한번 해보시면 그 단어, 그러니까 자기 발성하는 어떤 태도 중에서 내가 인지 못한 태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그냥 엄마 앞에 모셔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내가 들어보면은 이런 불필요한 어떤 단어라든지 행동, 그런 제스처는 안 해도 되겠다라는 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훈련을 하는 모습도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커리어를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심쿵한 사진이 나올 거예요. 조심하세요. 심쿵한 사진.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친구? 저 막내 아들입니다. 2016년도에 뭔가 비상사태가 있었어요. 제 신랑도 공무원, 저도 공공기관에 있어서 2월이면 폭설이었나? 비상사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태생이 제주도, 남편도 제주도라서 제가 집이 서울인데 서울에 양가가 아무도 없어요. 봐줄 사람이. 어린이집은 문 셧다운 받았어요. 근데 비상근무라 출근을 해야 돼. 저는 그냥 당당하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책상 위에 앉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친구가 지금 벌써 징그럽게 초등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만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남성분들도 잘 들어주시면 2016년도인가 그 호주에서 그 국회의원이 의정활동하면서 그 무유수유를 하면서 발언하는 게 이슈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여성의 어떤 근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끌어올라올 수 있는 주된 어떤 조력자는 누구냐? 남편분들입니다. 남편분들과 조력을 잘 해야 됩니다. 그죠? 공공기관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여성으로서 계속 다닐 수 있는 복지 여건이 되잖아요. 요즘은 남성들도 많이 육아휴직을 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진주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 서울에 아빠가 지금 독분 육아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감사한 제가 전생에 나라를 위했나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 2015년도에 민주당 합당의 장하나 의원이 최초로 의원 활동하면서 결혼을 했고 임신을 했대요. 근데 창피해서 임신 사실을 숨겨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무 6개월을 다니고 아까 16년도에 그 호주 그 의원을 보면서 당당하게 나는 국회의원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국회의자 그 공간은 활동을 하는 사람 위에 못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제재당에서 못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20년도 유민 의원은 생후 7개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아동 동반 의정활동 무슨 개정법 발언도 했다고 하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육아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부담이나 걱정을 미리 하지 않았으면 저는 다자녀 출산 홍보대사거든요. 하나는 정말 힘듭니다. 둘은 한 반이 줄어요. 셋은 그냥 놔둬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마시고 좋은 남편분을 만나서 그런 가정활동과 어떤 직장활동을 해주시기를 하면서 저희 공공기관 공유 첫 번째 키워드는 타협입니다. 타협. 제가 좋은 말을 못 찾아서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타협은 서로 양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정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과정입니다. 타협을 함으로써 팀원 간의 관계가 오히려 개선될 수도 있고 협력적인 분위기로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타협은 이미 서로 다른 이견인 거잖아요. 서로 다른 의견은 존중하게 되고 조율하게 되고 오히려 더 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근거도 뭔가 있었습니다. 직장 내 갈등은 불가피해요. 타협의 기술로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단연코. 그러면서 더 창의적이고 더 혁신적인 해결책을 도출해 왔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무조건 안 돼, 아니야, 그것도 못해, 우리 거 아니야 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러기 위한 당연한 불합리화의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불합리 요구 수용 전에 자기가 수용 가능한 한계를 명확히 하면서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표현을 하고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요구는 무엇인지 분석을 하고 서로의 기대를 조율하는 기반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 제가 가장 소원하는 부분인데 아이디어를 계속 창출해야 돼요. 요것보다는 요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거를 저도 공부해서 알려주면 타협이 금방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는 저도 민원 대응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공감 표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제가 공공기관뿐만 아니겠죠. 사기업에서는 자기 일만 열심히 해서 성과를 요출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는 경우도 뭐가 있겠습니다만 이 공공기관은 타협의 어떤 소통 기술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타협을 위해서 두 번째로 공유할 키워드는 대화의 기술입니다. 대화의 기술. 회사 생활이 편해지는 대화의 기술. 요청을 하더라도 기분 좋게 요청하기. 저는 특히 어느 쪽으로 많이 연구를 했냐면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서 거절하는 대화의 기술을 많이 어떻게 하면 이게 거절이겠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걸 많이 나 시간 없어 안 돼 라기보다는 그죠?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어떡하냐 나 잘린다 이런 정도 하다 보니까 많이 데이터가 이게 쌓이더라고요. 그런 스킬을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경청도 하고 칭찬하는 습관, 칭찬하고 인정하는 습관, 직원들을, 동료를, 상사를. 특히 갈등 상황에서 대화의 기술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를 위해서 오락가락식이 아닌 일관된 어떤 신뢰 구축을 일관된 어떤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근본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입니다. 플러스 자기 자신도 존중을 해야 되겠죠. 좀 전에 코리아에서 대화 스킬에 대한 자가진단 리스트, 약간 소통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체크하라고 해서 체크가 적으면 프로 대화로, 그 다음에 3-4개 정도 체크가 되면 소통이 조금 부족하다, 다수적으로 많으면 마이웨이, 불통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 제가 테스트를 하면 적어도 1-2개 정도만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대화의 기술을 조금 더 연구를 스스로가 한번 해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화의 기술을 타협을 하기 위한 대화의 기술을 연구를 하기 위한 마인드를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준비를 했는데 아시죠? 원형적 마인드에 반대되는 희진적 사고. 원형적 마인드는 아이브 맞나요? 아이브 센터가 유럽 여행하면서 엄청 좋아하는 빵집에 줄을 쫙 서서 그 빵을 사기 위한 줄을 쫙 섰어요. 그래서 자기 차례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앞에 한 3-4명 있으니 그 스콘 빵은 한 몇 개 더 있으니까 살 수 있을 것 같아 기분이 좋았는데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그거 뭔가 사버렸어 했을 때 장원영이는 어머 나는 조금 기다리고 나면 따끈따끈한 스콘을 얻을 수 있겠네 나 완전 럭키구키야 하면서 인스타에 그냥 화장 안 한 채로 인스타에 올린 거를 팬들이 이제 확산을 해서 유명하게 된 원형적 사고인데 모도의 전 대표가 그 기자회견장에서 대척점으로 반대되는 상황에서 약간은 저한테는 조금 쇼킹합니다만 내가 왜? 너나 죽어. 우울증? 왜 그래? 난 10년 전부터 우울증이야. 나도 힘들어. 나도 할 만큼 해야 된다고 라는 그런 발언을 해서 희진적 사고가 좀 유명해졌는데 서로 극과 극이죠. 극과 극이지만
전문가들 표현은 어떤 기업의 어떤 습관성 차원에서라기보다는 개인의 스트레스 관리, 정신건강 관리 차원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에게 닥친 난관을 헤쳐나가는 방식이라고 존중을 하면서 어떠한 방식이든 지술적으로 표현한 게 거의 나쁘지만 않다라고 말씀드리면 합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타협을 하기 위한 대화의 기술을 배워하기 위해서는 저는 다녔고 원형적 사고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기를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직원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우와 너 이거 배우고 있어서 너무 좋겠다. 그리고 사업하면서 야 이런 거 우리 알 수 있어서 좋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하거든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라고 안 힘들겠어 그렇게 말하는데 라고 하지만 저희가 해보니까 힘든 게 아니라 그렇게 돼요. 좋은 것만 생각나게 돼요. 좋은 것만 표정만 하게 되는데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일단 표정을 일부러 틀어야 되잖아요. 그게 힘든 겨울을 이겨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연구를 하면 그런 것만 보이게 되는 게 그냥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계속 살아오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혹여나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일 필요는 전혀 없는 시기예요. 이미 지금 와 계신 것 자체도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협을 하고 대화의 기술을 내가 터득을 하고 긍정적인 사고 방식은 나름의 태도적인 저의 경험 노하우라면 하나 목표 설정적인 조금 딱딱한 어떤 핵심 경험의 키워드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경쟁자를 만들어라 입니다. 경쟁자.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승진이라는 제도가 어떤 조직 생활에 그냥 큰 보람과 성과라고 하겠죠. 개인적으로는 저 사람을 이겨야지만 내가 승진을 하고 저 사람이 승진해서 나는 기분 나쁘고는 기치 말아주십시오. 경쟁자 가장 베스트 경쟁자는 자기 자신으로 해주십시오. 자기 자신의 목표 설정에 따라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목표 설정을 하고 도전하고 칭찬하고 독려하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독거려주고 독려하고 최고의 경쟁자를 나 자신으로 요거는 자기 개발과 자기 인식을 하게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하고는 관계없이 내가 바라던 점은 내가 지금 행복하고 있나라는 그런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긍정적인 관점이에요. 이게 제가 해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경쟁자는 자신의 발전과 성장에 집중하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는 대신 자신의 목표와 기준 수립을 하고 또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최고의 경쟁자라는 인식은 동기부여를 하게 되고 자기 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감정과 입장을 오히려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준다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격려를 하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경쟁자로 잡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며 개인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 관심 키워드 중에서 조금이라도 제가 더 살았다면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거든요. 자존감을 높이시고 남과 비교는 없애시고 자기를 사랑하십시오. 외부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그 다음에 자기 존중을 하고 인정을 하되
책임을 지십시오. 자기 자신을 책임지면 됩니다. 마무리 발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이에 영어 좀 해보려고. 쉐도잉 아시죠? 쉐도잉은 영어 프리토킹을 하기 위해서 I am a boy 뭐 이런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영화나 어떤 유명 연설 같은 거 따라해보는 쉐도잉을 인터넷에 열심히 찾더니 덴젤 워싱턴 아시죠? 이게 영화 배우 뭐 레전드 졸업 연설을 해요. 2012년도에 둘째 아들이 아마 펜실베니아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초대받은 것 같은데 졸업 연설을 해달라고 초대받은 것 같은데 저한테는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주옥 같은 말들이 감명 깊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인턴 사장이 좀 안 좋으니 혹시나 인턴 사장이 좋으면 키워드를 덴젤 워싱턴 졸업 연설은 덴젤 워싱턴이 졸업 연설을 몇 번 한 것 같은데 2011년도 거 펜실베니아 대학교 한번 직접 한번 20분 되는 거를 10분으로 단축한 것도 있어요. 음악까지 보니까 쏙쏙 빠져들더라고요. 그 중에서 같이 지금 이 시간에 공유한 명문장을 발췌를 해왔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은 한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넬슨 만델라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외면한 채 큰 일에 도전하지 않고 만족해하며 그저 타협만 한다면 열정이란 존재할 수 없다. 그의 와이프의 말을 인용하면서 당신이 가져본 적이 없는 것을 얻으려면 결코 당신이 해보지 않은 길을 해야만 한다. 당신은 분명히 실패할 것이다. 괜찮아. 실패해도 뒤로 기대지 마. 만약 당신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해도 괜찮아. 다만 실패할 때는 앞으로 넘어져. 뒤로 기대지 말고 fall 앞으로 넘어져. 내가 앞으로 넘어져야지만이 실패해 봐야지만이 옆을 보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인다. 가끔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장 알게 좋은 방법은 실패하는 것이다 라고 주옥 같은 말이 너무 많은데 뭐 스타일상 약간 웃기는 쪼꼬 같은이기도 하면서 기회 되시면 한번 동영상을 한번 시청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퀴즈 하나 남았는데 아주 쉬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려면은 실패도 해봐야 돼. 왜냐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모르고 있는지 뭔지 알 거야. 뒤로 기대지 말고 하려면 앞으로 넘어져라. 두 단어의 영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들어. 네. 아이고, 틀려도 드리겠습니다. 틀려드리겠습니다. for 맞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혹시 의미를 아실까요? for 그죠? 앞으로 넘어져죠. 그럼 사진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넘어지십시오. 넘어져야 알게 됩니다. 뭐 이 와중에서는 금수도 계시겠지만 특히 저처럼 수저인 분들은 괜찮습니다. 열심히 사시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굳이 젊어지지 않아도 내 지금의 인생을 미래에 나는 칭찬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넘어지십시오. 최고의 경쟁자는 자기 자신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믿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절대 늦은 거 아닙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은 괜찮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안녕하십니까. 아니 뭐 Q&A 그렇죠. Q&A도 있으실까요? 예, 괜찮습니다. 뭐 제가 더 준비된 쿠폰은 없습니다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가볍게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굳이 도전 정신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들 그냥 쭈뼛쭈뼛 하는 네네네. 그 보면 자격증이 엄청 많으신데 네. 이렇게 많이 따신 이유가 있어요. 그쵸? 좀 굳이 저러겠다냐. 저 진짜 자랑하고 싶은데 혹시 아까 자격증 슬라이드 중에서 가장 크게 한 거 보셨어요? 맞아요. 그 공학도를 전공하시는 분이라면 또 기술사는 다 로마음이잖아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많아요. 특히 근무하면서 쉽지 않아요. 근데 저도 결혼 전에 살짝 공부하다가 포기했는데 애들이 조금 이렇게 커가면서 내 나이가 이 이후로는 절대 못하겠다 싶어갖고 막내가 8살 때인가 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여서 막 뭐 술 먹으러 그런 얘기도 없고 경찰서도 다 그냥 부익임 보내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 근무를 하면서 이미 이제 사회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근무를 하면서 공부하기는 쉽지 않은데 상층으로 좀 빠지면 우리 주택관리분단은 이런 말씀은 저희를 슬프고 뭐 이렇게 까는 건 아닌데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미 공부는 끝났다는 사람들이 다 모인 집단인데 필수 자격증이 있어요. 갑자기 법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법으로 제정되고 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전체 사업장의 관리소에는 주택관리사가 있어야 된다. 해서 전 직원들이 주택관리사를 다 따고 있거든요. 그래서 500명 넘게 소지하고 있는데 거의 공인중개사 수준으로 너무 어려워졌어요.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절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자격증을 많이 딴 이유는 아까처럼 저랑 경쟁을 하기 위해서 최종 목표인 기숙사를 따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는 습관마저도 애 키우면서 버리지 말자라는 그런 상황에서 건축을 전공하면 건축, 토목을 전공하면 토목. 근데 남의 영역은 제가 가진 않아요. 뭐 전기기사나 뭐 도시, 그 다음에 조경기사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 관문을 넓혔는데 저의 목표는 아까 그때 그거를 생각한 건 아니지만 이 바운더리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무경계형 요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 사실 이제 지금은 운영적인 부분을 하고 있어요. 토목건축을 전공하고 기술사에 있어도 작년까지만 해도 그쪽 분야, 사업 분야에 있었는데 지금은 운영 분야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MBA를 다니고 있는 게 조금씩 삼천포인 것 같지만 조금씩 제 방향이 그런 것들을 위한 쪽으로 가다 보니 자격증이 일단은 근무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 뿐입니다. 어떤 목적이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기술사를 따고 난 다음에 또 회사에서 뭐 기계설비법 제정했다고 해서 그거 하는데 뭐 설비기사 또 이렇게 건축설비 큰 목표라기보다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는 방향 중에서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내 발전을 위해서는 뭐라도 조금씩 해보자라는 그래서 어줍지 않은 영어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격증을 많이 따게 된 조금 제가 자랑은 하고 싶지는 않은데 자격증 많은 게 뭐 사람들이 저 옛날에 보면 정말 혹시 뭐 자격증을 구매할 거야 막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약간 그 정신이 이상적으로 자격증 모으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저도 그거에 일종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정도입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개인적으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선생님께 제 메일 어드레스 좀 받으셔가지고 혹시나 아니까 또
진주에 또 놀러 오시면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앞날이 저의 우주에서 지구만큼밖에 안 되는 저의 존재가 추후에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발전에 적어도 3만 원만큼의 쿠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3시 40분인데 일단 4시까지 휴게 시간